안녕하세요. 저스 잉글리쉬입니다. 12시의 설명을 끝내고 오늘부터 가정법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법 교재들을 살펴보면 챕터들의 순서가 시제, 조동사, 그 다음에 가정법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 문법 교재는 좀 특이하게 시제, 가정법, 조동사 순이에요. 제가 왜 교재 구성을 이렇게 했느냐면 영문법 책을 펼쳐보면 챕터가 한 20개 정도 되죠. 문장의 형식, 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시제, 가정법, 조동사, 수동태, 뭐 관계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이 영문법의 챕터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챕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부하는 부분에서든 가르치는 부분에서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조동사 편을 가장 어려운 챕터로 꼽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will, can, may, must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조동사가 너무 쉬웠죠.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법이 바로 조동사라고 생각합니다. would, could, might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저 학교 다닐 때는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처음에 배웠거든요. 그런데 will은 분명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미래의 과거형이라는 것도 정말 이상한데 여기저기 쓰는 데는 많고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would와 could와 같은 조동사들이었습니다. 특히 would 앞에 p, could 앞에 p 이런 조동사 플러스 have pp까지 나오면 정말 영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런데 가정법을 이해하고 나서 조동사를 공부하면 이러한 조동사의 어려운 부분들을 한결 이해하기 쉬워져요. 문제는 가정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정법은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가정법 과거의 개념만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법 과거 설명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인기 없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유일하게 조회수가 2,000이 넘는 동영상입니다. 좋아요도 86개나 받았네요. 안타깝게도 싫어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완벽한 동영상에 어떻게 싫어요를 누를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오늘 동영상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를 도대체 왜 분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영문법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분류는 성문영화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원래 성문영화라는 책이 대단히 불친절한 책이라서 법에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예문 몇 개 나오고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눠놓은 분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직설법, 명령하듯 말하면 명령법, 가정에서 말하면 가정법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냐? 이 분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류에는 의미와 형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 먼저 의미상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보죠. 법이 영어로 뭐죠? law죠, law. 근데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에서 말하는 법은 law가 아니라 mood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법들의 영어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설법, indicative mood, 명령법, imperative mood, 가정법, subjunctive mood. 자, mood는 원래 의미가 분위기란 뜻이잖아요. mood 잡는다고 할 때 그 mood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법에서만 이 mood를 법이라고 불러요. 성문영어에는 이 법에 대해서 동사의 동작과 상태의 표현 방법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저는 제 영문법 교재에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 태도에 의한 동사의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사실상 표현하는 방식, 말하는 분위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다고 하면 가정해보죠. 직설법으로 말하면 나는 마실 것이 좀 필요해. I need something to drink. 또는 나 목말라. I'm thirst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명령법으로 말하면 give m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좀 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가정법은 I wish I had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화할 때 직설법과 명령법을 주로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들 중 가정법이 가장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용하기도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법의 의미상 분류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형태상 분류를 알아봐야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중에서 시제와 시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가요? 바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은 현재시만 사용하고 주어가 없으며 수와 인칭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법들 중에서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설법입니다. 12가지의 시제가 있고 수와 인칭 등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입니다. 자, 예문 I wish I had something to drink에서 분명히 동사가 현재 시제 have가 아니라 과거 시제 had죠. 그런데도 나는 마실 것이 있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실 것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현재로 해석하죠.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가정법에서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첫 번째 예문은 조건문 현재라고 했고 두 번째 예문은 가정법 과거라고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의 문법적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가정법 예전 동영상 꼭 한번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문에서 if she were pretty 분명히 과거 시제이지만 그녀가 예뻤다면 과거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쁘다면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가정법 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 역시 가정법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하면 역시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the picnic will be called off. 자, 비가 내리는 시점 분명히 미래인데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이 아니라 내일 비가 온다면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죠? 자, 이 점은 한국어와 영어가 문법이 똑같습니다. 영어도 if it will rain tomorrow가 아니라 if it rains tomorrow라고 합니다. 자,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조건문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조건문과 가정법의 의미 차이를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두 문법 요소들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조건문과 가정법을 구분하지 않고 1차 가정법, 2차 가정법, 3차 가정법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더러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영법 원서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설명이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불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조건문, 확실한 것의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것은 가정법 이렇게 이해하시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정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형태상의 법 분류, 넓은 의미의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 우리나라 문법책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뭐 제가 보지 못한 문법책 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문영어라는 책이 대단히 불친절한 책이라 법의 종류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오고 세 가지 법으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직설법으로 말하면 직설법, 명령으로 말하면 명령법, 가정에서 얘기하면 가정법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가? 뭐 이런 하나마나한 분류를 뭐하러 하나 싶고 그래서 성문영어 다음에 나온 문법책들을 보면 그냥 가정법만 설명하고 직설법, 명령법 분류는 아예 빼버린 책들이 꽤 많아요.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등등 가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만 가정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나중에 조동사 편에서 다루겠지만 제안, 주장, 명령, 요구 동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suggest, insist, order, require 등 제안, 주장, 명령, 요구 동사들 뒤에 목적어로 뒤따르는 종속절, 요 대절의 동사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서 수, 인칭, 시제 등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된다고 하죠. 자, 예문을 보시면 I suggested that he get the job. 나는 그가 그 직업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인데 주절의 동사가 suggested로 과거 시제인데 종속절의 동사에서 should가 생략되어서 동사 원형인 get이 나옵니다.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상 시제 일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와 인칭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정법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영어 사전에서 should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시사 LET 영어 사전에도 should 항목에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영어 공부할 때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만 가정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제안, 주장, 명령, 요구 동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왜 가정법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문법원서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걸 subjunctive moo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정법과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as if 가정법이 있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요 as if 가정법의 경우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가 없어도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라면이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가정법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 분류, 좁은 의미의 분류를 볼 때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내용의 문법상의 가정법이고 형태상 분류, 넓은 의미의 분류를 볼 때는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가정법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가정법은 나중에 조동사 편에 가면 아주 민감하게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왜 만약 뭐뭐라면이 아닌데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막 어렵게 생각하고 막 책 찾아보고 그러면서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정법 과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가정법 과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